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어렵게 한 임플란트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관리 미숙으로 임플란트가 손상되거나 심지어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과 올바른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술 후에도 관리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기능 및 심미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대신 부담되는 비용과 시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먼저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할 경우 네. 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일까요? 네. 처음에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치아에 고정해서 쓰는 방법, 고정식 보철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식에는 그 치아 하나가 상실되면은 인접 치아를 갈아서 브릿지를 만드는 이런 보철 방법이 있고요. 이제 나는 이제 양쪽의 인접치를 갈지 않고 하나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그 치아 상실 보철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했는데 임플란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또 언제일까요? 임플란트 역사하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한 50년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 역사에 나온 거 보면 네. 이집트 시대부터 임플란트가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요? 네. 어. 이집트에서는 코끼리의 상아를 이용해서 치아 형태로 깎은 다음에 그 미싱된 치아 상실 부분에 그 보철물을 끼워서 금실로 엮어서 그걸 고정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로 역사에서 이제 보고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야 시대로 가게 되면 마야 시대, 네. 그때는 이제 노예들이 많으니까 노예 중에 자기 치아랑 비슷한 치아 갖고 있는 노예에게서 치아를 발치해서 네. 자기 치아에 끼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처럼 사용되어지는 루트 포메 임플란트는 1965년도에 스웨덴의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 브라이 박사가 개발을 했고, 요 이제 국내에는 1997년도 아바나라는 회사가 그 임플란트를 최초로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나는 이제 없어졌지만 현재 이런 그 치아 루트 형태의 임플란트는 역사는 한 60년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수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점점 그 각 회사마다의 자기 노하우가 있어서 점점 좋은 임플란트 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타늄, 그 재료가 티타늄인데 이 티타늄의 클래스도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해가지고 점점 정제돼서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치아에 잘 붙을 수 있는가에서 그 컨디셔너, 그 치아 표면을 이제 그 변형시키는 거죠. 뭐 산해로 부식시킨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재료를 붙여서 더 반응성 좋게 한다거나 지금 현재를 보면 더 그 외부 영향을 덜 받고 더 단단한 그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점점 그 임플란트 종류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무엇일까요? 먼저 저희가 최고로 고려할 상황이 뭐냐면 환자가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나는 혈전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하면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셔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신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있습니다. 이게 치조골인데 이 치아가 상실하면 이 뼈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한다는 건 녹는다는 거죠. 아, 예. 높이도 가라앉고 폭도 줄고 그래서 그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네. 임플란트를 하셔야 회복적 구조를 상실하지 않고 자연치랑 비슷한 회복 구조 내에서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요즘에는 사보험을 들었다, 뭘 보험을 들었다 해서 이 보험 때문에 1년 기다려야 됩니다. 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거나 하셔서 그 향후에 이거 평생 갈 수가 있는 보철물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음식물 끼지 않게끔 뭐 사회 문제가 안 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치아를 상실했을 때 방치하지 말고 바로 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혹시 이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나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성장기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뼈도 수직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궁에 있는 뼈들도 그런 성장이 필요한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임플란트 했던 자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남자 같은 경우는 고3 이후에 수술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고령층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잇몸하고 뭐 치조골이 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다가 오히려 또 고생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고령층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고령층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당뇨, 그다음에 골다공증입니다. 네.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환자분, 고령층의 여자 환자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은 우리가 평생 뼈가 노가다가고 만들고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뼈가 녹고 만들어지는 요 일련의 생략적 과정을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아물어야 되는데 예. 그 약을 복용하면 이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상용작용이 멎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혹시나 좀 심한 경우에는 뼈의 골괴사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약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비타민 D를 더 뭐 드신다거나 그 대체 약을 먹든 대체 요법을 하든 그걸 바꾸셔야 더 튼튼한 임플란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당뇨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주에 있는 컨트롤되는 당뇨 환자는 일반 환자와 똑같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뇨가 컨트롤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의과와 협진을 해서 정상인 범주 안으로 당화 혈색소가 그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그 수술하는 거는 일반 환자랑 똑같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과와 협진해서 이 환자를 더 안정된 범주 안에 유도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외적에 더 멀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일 큰 두 개의 문제점이니까 그 사전에 인지하시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사전에 내가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얘기하셔서 의과와 협진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게끔 알리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본인 상태를 상담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만약 당일 뭐 이렇게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뺨 쪽의 뼈라든가 혀 쪽의 뼈가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뿌리만 제거를 하고 바로 식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치아라는 게 치아 형태가 뭐 임플란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더라도 뺨 쪽이라든가 혀 쪽 아니면 인접치 쪽으로도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 공간에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수초를 그러니까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이제 치주염이 심해서 뼈 손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 고정,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으면 당일 임플란트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박적으로 뺨 아니면 혀 쪽에 모든 뼈들이 주저앉을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서 기존에 있는 해박적 구조로 만들기 위한 뼈 이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초기 고정은 얻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이제 이 뼈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당일 발치, 당일 식립은 하악은 4개월, 이제 상악은 6개월. 이제 뼈만 이식하는 경우에는 뼈가 아무는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한 10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환자한테는 그 기간을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수술은 잘했는데 최종 보철물까지 가는 그 기간이 뭐 6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먹는 걸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를 임플란트 하셨다 그러면 이제 밖에나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밖에 나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미루면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는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아니면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 차를 뽑았을 때 폐차도 같은 날 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건 않죠. 얼만큼 그 차에 대해서 그 제조사에서 준 매뉴얼대로 차를 관리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도 뭐 그 수명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임플란트 보철을 갖고 나면 모든 게 끝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철물을 다 장착하고 끝났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끝난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가 정해준 방법이라든가 그 방법대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수명은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고요. 얼만큼 관리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아도 관리 안 하면 뽑고 임플란트를 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임플란트를 꼈을 때 관리를 안 한다면 치아 못지않게 빨리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우리 치아는 신경이 있어서 뭐 차갑습니다, 뜨겁습니다, 아픕니다를 느끼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갈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한 다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끼거나 뭐 문제 생기면 바로 내원해서 음식 자주 낍니다 하면 보철물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음식물 끼는 걸 방지한다거나 더 열심히 관리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의 비용이 부담돼서 좀 망설인 분들이 많은데 최근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임플란트 2개는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2개까지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내가 혜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거기에 맞는가 알아보셔서 2개 정도는 꼭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즘 사보험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들어서 미리 준비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실제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또 많은 궁금한 점들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할 경우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술자에 따라서 그 수술 시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임플란트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6개에서 8개, 아래는 6개에서 8개, 총 뭐 12개에서 16개를 하게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고 그날 다 식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데 대부분 보면 99%다 견디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래 그 수술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빠른 경우는 1시간 내로 다 끝날 수가 있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분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뼈 손실이 많은 경우,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발치하고 뼈 이식을 해놓은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 전신적으로 좀 문제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위에나 아래 하나만 했다가 뭐 보름이나 아니면 한 달 뒤에 나머지 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정해서 오른쪽 먼저 해놓고 왼쪽 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내원하셔서 내가 그 어떤 경우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치료 계획과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상태가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치아를 한꺼번에 많이 발치를 해도 수술,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치아처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많은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임플란트란 것은 각자만의 그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따닥따닥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먼다거나 이제 그 우리가 임플란트 간격을 3mm 이상으로 넓혀야 되는데 너무 붙인 경우에는 그 너무 가까움으로 해서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먼 경우에는 그 밑으로 음식물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면역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구강 위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데서 오는 뭐 음식물 끼임에 의한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약간 좀 삐뚤어 심어서 임플란트가 사용에 있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 본체하고 보철물하고는 나사로서 연결이 되는데 이 나사가 이제 제가 미국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환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나물을 드십니다. 나무요? 나물. 김치 이런 거 드시면 우리가 이렇게 씹고서 으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측방 운동에 의해서 본체와 보철만 연결한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그러신 분인데 대부분 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과도한 그 교합력에 의해서 임플란트하고 뼈에 그 붙은 결합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플란트 사이가 넘어서 그 밑에 음식물 때문에 뼈가 녹아서 오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적어도 1년에 2번은 내원하셔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자연치처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차대 피난다거나 뭐 이목이 부어있다거나 바로 내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이런 문제 없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치아가 흔들린다, 임플란트 보철물 흔들린다 그러면 그 본체하고 보철물 연결한 나사가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뼈에 심어놓은 임플란트 문제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그 기존의 임플란트를 발치해서 이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치지골을 많이 잃어버린 같은 경우는 원래의 해박적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야기하지 않으려면 처음에 잘 정확한 위치에 심어야 되고 정확한 그 치과에서 이제 제시해 주신 전기 내원을 지켜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 전에 치조골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치조골이 없는 상황에서 뼈 이식이 필수적인가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하고 뭐 고난이도 뭐 심플 임플란트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 회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강 내 상악에서는 상악동이 있고요. 하악에서는 하악 신경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잃어버리고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뼈의 높이가 줄어들어서 신경만하고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상악동이 주저앉아서 굉장히 종이 쪽만큼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치과에 내원했을 때 임플란트 못합니다. 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여러 치과를 다니면서 크로스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진짜로 이게 안 되는 건지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에는 그래서 상악동에다가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골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 보철물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보철물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뭐 타이어 달면 새 타이어 가듯이 이제 가는 것처럼 이 보철물을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깨져나간다거나 뭐 문제 생기면 상부 문제 이제 하부에 있는 임플란트 이상이 없다 그러면 상부 보철물과 갈아서 또 몇 년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전혀 이제 상부 보철물은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이 대세적인 치료 방법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그렇게 파퓰러하게 쓸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3년 동안 수련도 하게 되고 치료를 하면서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를 문제없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과 의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제 다 껴졌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아까도 차 얘기했지만 차를 타고 난 다음에 객직 닦아야 되고 옆에 주차할 때도 옆에 간격 보고 하듯이 이 임플란트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임플란트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자연치처럼 그 구강 위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실, 치관 칫솔, 그다음에 효율적인 칫솔질만 잘한다면 자연치처럼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엑스레이 찍고 뼈가 이상이 없는지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받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임플란트는 치아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좀 못하면 병의 진행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내원하셔서 이상이 없게 잘 관리하게끔 체크업 받으시고 메인턴스 하는 것이 오랜 그 임플란트 사용을 늘리는 그런 좋은 지름길입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바로 체중 감량이죠. 그런데 추운 겨울철 야외에서 하는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지방 보존을 위해 평균 신진대사가 느려지는데 달리기를 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고요. 낮은 온도에서 운동하면 나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몸이 경직되고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하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영하 10도 이하의 차가운 날씨에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미리 일기예보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